전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알고 있소. 바로 진율미를 풀도록 하시오. 하오나 군량미가 부족하여. 그렇다면 내 직접 가보겠소. 백성들 앞에 서지 못할 왕이 무슨 왕이란 말이오? 왕세자 시절 광해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발로 뛰며 백성을 살폈습니다.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 분조를 이끌며 민심을 수습하던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훌륭한 군주의 자질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왕이 된 후 그는 점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임목대비를 유폐시킨 폭군.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자 저하, 이곳은 너무 위험하옵니다. 왜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곳이옵니다. 위험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소? 선조께서 의주로 피난하신 이 마당에 세자인 내가 백성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소? 광해는 말에서 내려 무너진 민가 앞에 섰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었죠. 타다 남은 기둥, 흙벽에 박힌 화살촉, 그리고 겨우 연명하고 있는 백성들의 움막.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광해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하, 저희를 살려주옵소서. 먹을 것이 없사옵니다. 광해는 즉시 수행하던 관리에게 명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곡식을 모두 풀어라. 그리고 가까운 고을에서 구호미를 가져오도록 하라. 하오나 저하, 군량미도 부족한 실정이옵니다. 군사들도 중요하지만 백성이 죽으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키겠소? 먼저 백성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요. 이것이 임진왜란 당시 광해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갔지만 광해는 분조를 이끌며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을 직접 돌아다녔거든요. 조선왕 조실록에는 그의 활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군사를 모집하고 행정체계를 복구하는 일, 그 모든 것을 광해가 직접 챙겼던 겁니다. 하지만 광해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조 활동을 하던 어느 날 광해는 측근 신하와 은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감, 솔직히 말해보시오. 조정에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소? 저하의 헌신을 모두가 알고 있사옵니다. 그런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오. 아버마마께서 나를 믿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하오. 신하는 답하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광해는 쓴웃음을 지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겠소. 나는 서자 출신이오. 정비소생이 아니란 말이오. 실제로 광해군은 공빈 김씨 소생으로 적장자는 아니었습니다. 선조의 정비 의인왕후가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난 후 계비 임목왕후가 들어왔지만 광해는 이미 왕세자로 책봉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 지위는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임목왕후가 아들을 낳는다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전쟁 중에도 광해는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도 중요했지만 자신의 왕세자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분명 있었던 겁니다. 어느 마을에서 광해는 백성들에게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광해에게 절했습니다. 임금은 피난을 갔지만 왕세자는 자신들과 함께 남아 고통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던 거죠. 하지만 광해가 백성을 위로하는 동안 의주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광해의 활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세자가 지나치게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고 있지 않소? 선조의 측근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는 분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오. 다만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도 있지 않소.
선조의 의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왕과 왕세자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광해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고민에 빠졌죠. 내가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광해의 내면에는 선한 의지와 정치적 계산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백성을 걱정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왕세자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백성의 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갈 무렵 광해는 전국을 돌며 더욱 적극적으로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그의 행적이 날마다 기록되었죠. 백성을 만나고 관리를 독려하고 복구 작업을 지시하는 광해의 모습, 누가 봐도 훌륭한 군주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활동 속에서도 광해는 한 가지 사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서자 출신이고 언제든 왕위 계승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 그 불안감이 훗날 그를 다른 길로 이끌게 됩니다. 저하, 의주에서 급보가 도착했사옵니다. 무슨 일이요? 중전 마마께서 왕자를 낳으셨다 하옵니다. 광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무광후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 그것은 곧 광해에게는 정적의 등장을 의미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영창대군이었죠. 광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위하던 세자에서 권력을 지켜야 하는 왕세자로 그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광해군의 분조 활동은 역사적으로 매우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왕 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그가 직접 백성을 만나고 민심을 수습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서자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임무광후가 영창대군을 낳으면서 광해군의 입지는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이후 그에게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전하, 신하들이 모두 모였사옵니다. 들어오라 하시오. 광해가 즉위한 것은 선조가 승하한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즉위는 순탄하지 않았죠. 조정 곳곳에서는 광해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북파의 영수 이이첨이 나섰습니다. 전하, 이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때이옵니다. 선왕께서 남기신 유지를 받들어 개혁을 단행해야 하옵니다. 광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들의 뜻을 잘 알고 있소. 임진왜란으로 황폐해진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과인의 사명이요. 하지만 조정은 이미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대북파는 광해를 지지했지만 서인과 남인 일부는 광해의 즉위를 달갑지 않게 여겼거든요. 특히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은밀하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광해는 홀로 어전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창대군. 그 아이는 정비소생이고 나는 서자 출신이요. 명분으로 따지면 그 아이가 더 정당하다는 말이 아니겠소? 광해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위에 올랐지만 그 정통성은 언제나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더구나 영창대군은 아직 어렸지만 성장하면 자신의 왕권의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광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로 한 거죠. 경들,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하시오. 전하,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옵니다. 양반들의 반발이. 백성이 먼저요. 대동법을 시행하면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요. 광해는 실제로 대동법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대동법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 했던 거죠.
이는 백성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해의 진짜 고민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대감 영창대군을 어찌해야 하겠소? 이이첨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전하,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옵니다. 허나 무엇이오? 소인 주변에서 그 아이를 앞세워 영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광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실제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광해와 대북파는 그렇게 믿었고, 아니 믿고 싶어 했던 거죠. 이 무렵 광해는 외교 문제에도 직면했습니다. 명나라가 쇠퇴하고 후금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광해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나라에는 형식적으로 사대하되 후금과도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시오. 전하, 그것은 명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명분보다 실리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먼저요. 광해의 중립 외교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조선의 전통적 외교 노선을 벗어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광해는 임진왜란의 참상을 직접 겪었기에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조정에서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전하의 외교 노선은 조종의 법도에 어긋나옵니다. 백성을 지키는 것이 법도요. 명분에 얽매여 다시 전쟁을 겪을 수는 없소. 광해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선왕 조실록에는 광해군 시기의 중립 외교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해는 명나라에 원군을 보내면서도 그 규모를 최소화했고 후금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정책은 신하들, 특히 서인과 남인의 반감을 샀습니다. 그들은 광해의 외교 노선을 명분 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거든요. 전하께서는 의리를 저버리고 계시옵니다. 의리로 백성을 굶길 수는 없소. 조정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광해는 자신을 지지하는 대북파에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이이첨이 다시 광해를 찾아왔습니다. 전하, 더 이상 미룰 수 없사옵니다.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영모를 꾸미는 세력이 분명히 있사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소? 소인이 조사한 바로는 이이첨은 여러 정황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영모였는지 아니면 대북파가 만들어낸 것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실록에는 영모 혐의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광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창대군은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오? 하오나 전하, 그 아이를 내세운 자들이 문제이옵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훗날 큰 화근이 될 것이옵니다. 광해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그 아이는 무고하다는 목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내 왕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오. 광해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광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자 시절 백성을 위해 뛰던 자신과 지금 왕권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는 자신, 그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광해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현실은 그를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몰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광해군은 즉위 후 대동법 확대와 중립 외교 등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동시에 정통성 문제와 영창대군의 존재로 인한 정치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선한 의지와 권력 유지 본능이 충돌하고 있었죠.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보내시옵소서. 이이첨의 말에 광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겠소? 일단 궁궐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하옵니다. 그 아이를 이용하려는 자들을 차단해야 하옵니다. 광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보내기로 결정한 거죠. 이것은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옮겨진 시점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우 7살이었던 아이가 어머니와 떨어져 강화도로 보내진 거예요. 임목대비는 이 소식을 듣고 광해에게 직접 대면을 요청했습니다. 주상, 영창이는 아직 어린아이옵니다. 무슨 역모를 꾸밀 수 있겠사옵니까? 대비마마, 문제는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를 이용하려는 자들이옵니다. 그렇다면 그 자들을 처벌하옵소서. 아이를 멀리 보낼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광해는 임목대비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옵니다. 주상께서는 이러실 분이 아니지 않으십니까? 임진왜란 때 백성을 위하시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가셨나이까? 임목대비의 말에 광해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이는 국가의 안위를 위한 일이옵니다. 국가의 안위라. 주상께서는 정말 그리 믿고 계시옵니까? 임목대비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광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죠.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옮겨진 후 광해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오히려 결정을 내린 후에 더 괴로워진 겁니다. 전하,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한 영모 세력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사옵니다. 이이첨과 대북파는 계속해서 광해를 압박했습니다. 대감, 아이를 이미 강화도로 보내지 않았소? 하오나 전하,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영모의 명분이 사라지지 않사옵니다. 광해는 이이첨의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대감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오? 소신은 다만 전하의 안위를 걱정할 뿐이옵니다. 광해는 이이첨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광해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죠. 며칠 후 광해는 밤새 어전을 거닐었습니다. 아이를 죽인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쫓겨난다면? 영창대군을 앞세운 반란이 일어난다면? 광해는 자신의 왕위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죠. 이때 조정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재남 옥사라 불리는 사건이었죠. 김재남이라는 인물이 영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 사건에 영창대군 지지 세력이 연루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진짜 영모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실록에도 정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대북파는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전하, 이번 영모에 영창대군이 명분으로 이용되었사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사옵니다. 광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영창대군을 처리하도록 하시오. 이 명령은 매우 은밀하게 내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위리안치라는 형태로 처리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 명령이나 다름없었죠. 승정원 일기에는 이 부분이 매우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창대군이 강화도에서 승하하였다는 식으로만 적혀 있을 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방 안에 불을 지펴 질식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임목대비는 실성할 지경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어린 아들이. 임목대비는 광해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주상은 사람이 아니시옵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셨나이다. 광해는 임목대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날 수 없었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창대군이 죽은 후 광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전하, 편히 주무셔야 하옵니다. 내가 과연 편히 잘 수 있겠소?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오? 광해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7살 아이의 목숨을 빼앗은 것. 그것은 광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 되었습니다. 조정 분위기도 급격히 변했습니다. 대북판은 승리감에 들떠 있었지만 서인과 남인은 광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죠. 전하께서는 선을 넘으셨습니다. 어린 왕자를 죽이다니. 이는 천리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광해는 이런 목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광해 자신도 자기가 저지른 일이 정당했는지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영창대군의 죽음은 광해군 치세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개혁군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광해가 이 사건 이후로는 폭군으로 낙인 찍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광해는 점점 더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한 번 선을 넘자 두 번째는 더 쉬워졌으니까요.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광해는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백성을 위해 뛰던 세자에서 권력을 위해 동생을 죽인 폭군으로 그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은 광해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되었습니다. 불과 7살의 아이를 정치적 이유로 죽인 것은 당시에도 큰 충격을 주었죠. 이 사건 이후 광해군의 행보는 더욱 가혹해집니다. 다음은 그의 어머니 임목대비와의 갈등입니다. 대비마마, 주상께서 뵙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옵니다. 내가 대비인데 주상이 나를 피하다니. 임목대비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해는 임목대비를 피했죠.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임목대비의 비난이 두려웠던 걸까요? 조정에서는 임목대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전하, 대비마마께서 전하를 원망하고 계시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사옵니다. 이이첨의 말에 광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감은 대비마마까지 어쩌자는 것이오? 소신은 다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될 뿐이옵니다. 대비마마는 과인의 계못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요. 광해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북파의 압력은 계속되었죠. 문제는 임목대비가 실제로 광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서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광해에게 부담이 되었죠. 주상은 천륜을 저버렸사옵니다. 임목대비는 궁녀들과 측근들에게 계속해서 광해를 비난했습니다. 이 소문은 궁 밖으로까지 퍼져나갔고요. 광해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임목대비를 직접 만나 해명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과인이 대비마마를 뵙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 어느 날 광해는 간접적으로 임목대비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대비마마 과인도 영창대군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이는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사옵니다. 하지만 임목대비의 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주상, 어찌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시나이까? 주상께서는 아이를 죽이셨나이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이 서신을 받아본 광해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임목대비와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난 거죠. 대북파는 이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전하, 대비마마께서 계속해서 전하를 비난하신다면 조정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대감은 어찌하자는 것이오? 대비마마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광해는 그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비마마를 유폐하라고? 그것은 너무 과한 처사 아니오? 하오나 전하, 대비마마께서 전하의 권위를 계속 훼손하신다면 국정 운영에 큰 장애가 될 것이옵니다. 광해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는 임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치적 압력은 점점 거세졌고 광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서궁 유폐는 너무 과하오. 다만 대비마마의 거처를 제안하도록 하시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거처를 제안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더 가혹해졌죠. 조선왕조실록에는 임목대비의 처우가 점차 악화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이동만 제안했지만 나중에는 사실상 유폐 상태가 되었거든요. 임목대비는 이런 처우에 분노했습니다. 나는 대비요. 주상이 감히 대비를 가두다니. 하지만 광해는 임목대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어느 날 밤 광해의 측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이옵니까? 과인도 모르겠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소. 대비마마께서는 전하의 계모이시옵니다. 이는 후대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오. 하지만 과인에게 선택권이 있었소? 광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결국 광해는 임목대비를 서궁에 정식으로 유폐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서궁에 갇힌 임목대비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임목대비는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유폐된 억울함, 그리고 광해에 대한 원망.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조정에서는 임목대비의 유폐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는 천륜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서인과 남인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대북파는 이를 정당화했죠. 대비마마께서 전하를 모함하셨사옵니다. 이는 영모나 다름없는 일이옵니다. 모함이라니 대비마마께서는 단지 진실을 말씀하신 것뿐이옵니다. 조정은 분열되었고 광해는 점점 더 대북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해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낮이 되면 그는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했습니다. 과인은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뿐이요. 이런 이중적 태도는 광해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지 못했으니까요. 임목대비가 유폐된 후 광해의 정치는 더욱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했고 대북파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죠. 전하, 이제 전하의 왕권은 확고해졌사옵니다. 이이첨의 말에 광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확고해졌다고? 과인은 오히려 더 불안하오. 무슨 말씀이옵니까? 사람들이 과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시오? 폭군이라고 하오.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가둔 폭군이라고. 광해는 백성들과 신하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죠. 과인은 단지 나라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광해의 독백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목대비 유패는 광해군의 또 다른 큰 오점이 되었습니다. 계모를 가둔 행위는 당시 유교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광해군은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지만 정치적 압력과 두려움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위태로워집니다. 전하, 서인들이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광해는 보고를 받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움직임이요? 은밀하게 모임을 갖고 있다 하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사옵나이다. 광해는 불안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패시킨 후 그는 언제나 반란의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대감, 더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시오. 영모의 기미가 보이면 즉시 보고하시오. 광해의 통치는 점점 감시와 의심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서로를 경계했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점점 어려워졌죠. 하지만 광해의 개혁 정책 자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어요. 경들, 북한 산성 축조를 서두르도록 하시오. 또한 각 지방의 성곽도 보수해야 하오. 광해는 국방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임진왜란의 교훈을 잊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조선왕 조실록에는 광해군 시기에 많은 성곽이 축조되거나 보수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포와 화약 제조를 강화하시오. 군사력을 키워야 하오. 광해의 이런 정책은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성곽 공사에 많은 백성이 동원되었고 세금도 늘어났거든요. 전하, 백성들이 과중한 부역에 시달리고 있사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국방이 먼저요. 다시는 임진왜란 같은 일을 겪을 수 없소. 광해는 국방 강화와 백성의 부담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국방을 우선시했습니다. 동시에 광해는 외교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계속했죠. 명나라에서 원군을 요청해 왔사옵니다. 얼마나 보내야 하겠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후금을 자극해서는 안 되옵니다. 광해는 실리 외교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명분을 중시하는 신하들의 반발을 샀어요. 전하, 명나라는 우리의 부모국이옵니다. 어찌 이리 박하게 대하시나이까? 백성을 지키는 것이 먼저요. 명분에 얽매여 백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소. 광해와 신하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이 무렵 광해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았죠. 전하, 옥체를 보살피셔야 하옵니다. 과인은 괜찮소. 국사가 산적해 있는데 어찌 쉴 수 있겠소. 하지만 광해의 심적 부담은 엄청났습니다. 영창대군과 임목대비에 대한 죄책감, 신하들의 불만, 백성들의 원성. 그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죠. 어느 날 밤 광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저는 아직 어린아이옵니다. 영창대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광해는 잠에서 깨어나 땀을 흘렸죠. 그저 꿈일 뿐이요. 꿈일 뿐. 하지만 그 꿈은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광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했어요. 조정에서는 광해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서인과 남인은 광해의 실정을 낱낱이 비판했죠. 전하께서는 천륜을 저버렸사옵니다. 대비마마를 유폐하고 영창대군을 죽이신 것은 후대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옵니다. 중립외교는 명분을 잃은 처사이옵니다. 광해는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정책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죠. 과인이 정말 잘못한 것인가? 광해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서인의 핵심 인물들이 은밀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전하의 실정이 너무 심하오. 하오나 영모는 중대한 일이요. 신중해야 하오. 신중하다가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요? 서인들은 광해를 폐위시킬 계획을 조심스럽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죠. 광해는 이런 움직임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대감 서인들의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시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광해는 감시를 강화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광해는 홀로 경복궁을 거닐었습니다. 과인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광해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임진왜란 때 백성을 위해 뛰던 세자 시절, 즉위 후 추진한 개혁 정책들, 그리고 영창대군과 임목대비에게 저지른 일들. 그의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했죠. 과인은 백성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과인 자신을 위한 것이었나? 광해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조정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대북파와 서인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광해는 그 사이에서 외로워졌어요. 전하, 신하들이 전하를 믿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과인도 알고 있소. 하지만 어찌하겠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는데 광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느끼고 있었죠. 전하,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사옵니다. 정책을 바꾸시면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과인이 저질렀던 일들이 지워지겠소? 영창대군은 이미 죽었고 대비마마는 유폐되어 있소. 이 모든 것이 과인의 책임이요. 광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죠. 광해군은 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서인들은 은밀히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광해는 이를 감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죠. 그의 내면은 죄책감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능양군이 움직였사옵니다. 급박한 보고에 광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오? 능양군이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으로 향하고 있사옵니다. 광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벌어진 거죠. 능양군, 훗날의 인조는 서인 세력을 규합하여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날의 상황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어요. 전하, 어서 피하셔야 하옵니다. 피한다 한들 어디로 가겠소? 광해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아니, 체념한 것이었죠. 그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덕궁 밖에서는 함성이 들렸습니다. 폭군 광해를 폐위하라. 임목대비를 구출하라. 반정군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광해는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때 이이첨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신이 군사를 모아 맞겠사옵니다. 소용없소? 이미 대세는 기울었소. 전하, 아직 늦지 않았사옵니다. 하지만 광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이미 민심을 잃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반정군은 빠르게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대북파의 저항은 미약했고
많은 신하가 능양군 편에 섰죠. 광해는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하, 더 이상 버틸 수 없사옵니다. 알겠소. 항복하도록 하시오. 광해는 결국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반정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었어요. 능양군이 광해 앞에 섰습니다. 광해군, 그대의 죄를 알겠는가? 광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인의 죄. 과인은 알고 있소.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한 죄. 그것만으로도 10,000번 죽어 마땅하오. 광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죠. 그대는 이제 왕이 아니오. 폐위되었소? 이 순간 광해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슬픔, 후회, 그리고 묘하게도 안도감까지. 과인은, 아니, 나는 알고 있었소. 이날이 올 것을. 광해는 왕에서 폐위된 후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그의 유배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강화도로 가는 배 위에서 광해는 한양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왕이었던 시절, 그것은 꿈이었던가. 광해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임진왜란 때 백성을 위해 뛰던 세자, 개혁을 추진하던 초기 광해군, 그리고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시킨 폭군.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었죠. 강화도에 도착한 후 광해는 초라한 집에 갇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광해는 매일 지난 일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영창대군과 임목대비에 대한 후회가 컸죠.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광해는 유배지에서 조용히 세월을 보냈어요. 한편 한양에서는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임목대비는 서궁에서 풀려났고 광해를 지지했던 대북파는 숙청되었죠. 폭군 광해가 마침내 쫓겨났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광해를 나쁘게만 보지는 않았어요. 일부는 그의 개혁 정책을 기억하고 있었죠. 광해군께서 추진하신 정책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하지만 영창대군을 죽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 백성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강화도에서 광해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조께서 명나라를 적극 지원하고 계시다 하옵니다. 광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금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 명나라만 믿으면 위험할 텐데. 실제로 광해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얼마 후 병자호란이 일어나 조선은 큰 수모를 겪었거든요. 내 중립 외교가 틀린 것은 아니었구나. 광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의견은 아무런 힘이 없었죠. 유배 생활은 고독했습니다. 광해는 과거를 회상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광해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현실 속에서 그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나는 태생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광해의 독백은 슬펐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죠. 세월이 흘러 광해는 늙어갔습니다. 그는 강화도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어요. 승하 소식을 듣고도 조정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폐위된 왕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광해군이 죽었다 하오. 그래,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구나.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광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그의 삶은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는 성군이었을까? 폭군이었을까? 그의 개혁은 진짜 백성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위한 것이었을까?
역사는 그에 대해 복잡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폭군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개혁군주였지만 정치적으로 실패한 인물이라 평가했죠. 광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불가피했다고 믿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죠. 역사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광해군,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은 폐위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죠. 광해는 강화도로 유배되어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은 모순으로 가득했고 역사는 그를 복잡하게 평가했습니다. 이제 그가 남긴 유산과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광해군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광해는 대동법 확대를 추진했어요. 대동법은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는 개혁적인 제도였습니다. 기존의 공물제도는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했고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거든요. 쌀로 통일하여 세금을 내게 하면 백성들이 훨씬 편할 것이요. 광해의 이런 정책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대동법이 시행된 지역에서 백성들의 부담이 줄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또한 광해는 국방 강화에 힘썼습니다. 임진왜란의 교훈을 잊지 않았던 거죠. 성곽을 보수하고 화포를 제조하라. 다시는 무방비로 전쟁을 맞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광해군 시기에 많은 성곽이 축조되었습니다. 북한산성, 남한산성 등이 이 시기에 건설되거나 보수되었죠. 이는 훗날 병자호란 때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광해의 중립 외교도 평가할 만합니다. 당시 명나라는 쇠퇴하고 후금이 부상하는 상황이었어요. 광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 했죠. 명나라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후금과도 적당히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실리 외교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을 전쟁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만약 광해가 계속 집권했다면 병자호란 같은 수모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광해의 정책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과중한 부역에 시달리고 있사옵니다. 성곽 공사와 군사력 강화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공사에 동원되었고 세금도 늘어났죠. 국방이 중요하다지만 백성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은 아니오. 신하들의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광해의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옳았을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줬던 거죠. 그렇다면 광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창대군 살해와 임목대비 유폐입니다. 이 두 사건이 없었다면 광해군은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많은 역사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광해의 정책 중 상당수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천륜을 저버린 죄는 어떤 공으로도 덮을 수 없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유교 윤리는 절대적이었어요.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가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광해 자신은 이를 정치적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명분이 윤리적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광해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유능한 정치가였지만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조선 사회는 윤리를 정치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도 덕이 없으면 왕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당시 사회의 생각이었죠. 광해가 폐위된 후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인조의 정책은 어땠을까요?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을 폈습니다. 명나라를 적극 지원하고 후금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죠. 명나라는 우리의 부모국이다.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한다. 이는 명분 있는 정책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조선은 후금에 굴복했거든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더 현명했던 것은 아닐까? 병자호란 이후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의 정책이 재평가받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은 광해를 폭군으로 기억했습니다. 정책이 좋았다 한들 영창대군을 죽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것이 당대의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광해군의 기록을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입니다. 실록은 인조 반정 세력이 주도해서 편찬했기 때문에 광해를 폭군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죠. 광해군은 천륜을 저버리고 신하를 학대하고 백성을 괴롭혔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광해의 개혁 정책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죠. 후대 역사가들은 광해에 대해 더 복합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광해군은 유능한 정치가였지만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의 정책은 시대를 앞서갔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 만약 영창대군 사건이 없었다면 광해는 명군으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광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실리 외교와 개혁 정책이 주목받고 있죠. 광해군은 시대를 앞서간 개혁 군주였다. 중립 외교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런 긍정적 평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창대군 사례와 임목대비 유패는 큰 오점으로 남아 있어요. 아무리 정책이 좋았어도 저지른 잘못은 변명할 수 없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적 평가는 복잡할 수밖에 없죠. 광해군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치적 현실과 윤리적 원칙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능력 있는 지도자가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에도 의미 있는 교훈을 주는 거죠. 광해군은 유능한 정치가였지만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정책은 시대를 앞서갔지만 영창대군 사례와 임목대비 유패라는 오점이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역사는 그를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해군은 성군일까, 폭군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광해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두 얼굴을 가진 왕이었거든요. 한쪽 얼굴은 백성을 위해 뛰던 세자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분조를 이끌며 민심을 수습하던 그 모습, 황폐해진 땅을 발로 뛰며 백성을 위로하던 광해. 그때의 그는 분명 훌륭한 군주감이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전하를 믿고 따르고 있사옵니다. 백성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군주의 도리요. 이때의 광해는 진심으로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죠. 하지만 다른 한쪽 얼굴은 권력을 위해 동생을 죽인 폭군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은 불과 7살이었고 임목대비는 어머니였어요. 그들에게 가한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광해는 스스로를 변명했지만 그 변명은 공허했습니다. 그렇다면 광해는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사실 광해는 처음부터 복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백성을 걱정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지위도 의식하고 있었죠. 세자 시절부터 그랬어요. 나는 서자 출신이다. 언제든 왕세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이 불안감이 광해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비소생인 영창대군이 자라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광해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광해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광해의 선택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은 역사에서 흔한 일이었고 많은 왕이 비슷한 선택을 했거든요. 하지만 윤리적으로 보면 광해는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어머니를 가두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었죠. 정치적 현실이 가혹하다 해도 기본적인 인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조선 사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광해는 폐위되었죠. 광해의 비극은 그가 정치와 윤리 사이에서 정치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나는 왕으로서 국가를 지켜야 한다. 개인적 감정은 뒤로 해야 한다. 광해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조선 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이라 해도 사람이다. 기본적인 도리를 지켜야 한다. 결국 광해는 자신의 선택 때문에 왕자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해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먼저 그의 정책적 성과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동법 확대, 국방 강화, 중립 외교. 이런 정책들은 시대를 앞서갔고 실제로 효과도 있었어요. 광해군의 정책 방향은 옳았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윤리적 잘못도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영창대군 살해와 임목대비 유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잃으면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권력과 인간성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백성을 위해 뛰던 세자가 권력을 잡은 후 폭군이 된 것처럼요. 광해는 권력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광해는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죠. 또한 광해의 이야기는 정통성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광해는 서자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이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죠. 정통성이 약한 지도자는 더 많은 압박을 받는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통찰입니다. 광해군은 또한 시대의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던 그 시대, 임진왜란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해야 했던 그 상황. 광해는 어려운 시대를 만났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광해는 어려운 시대를 핑계로 윤리를 저버렸고 그 대가를 치렀죠. 현대에 와서 광해는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실리 외교가 주목받고 있어요. 광해군은 시대를 앞서간 지도자였다. 많은 역사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중립 외교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윤리적 잘못은 비판받고 있습니다. 능력과 윤리는 별개다. 둘 다 갖춰야 진정한 지도자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능력일까? 윤리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광해는 능력은 있었지만 윤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결국 실패했죠. 진정한 지도자는 능력과 윤리를 모두 갖춰야 한다. 광해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광해군, 그는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성군이나 폭군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인물이죠. 그는 능력 있는 개혁가였지만 동시에 잔인한 폭군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시대를 앞서간 정책을 펼쳤지만 천륜을 저버린 왕. 백성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킨 지도자. 광해군의 삶은 권력의 부패에 대한 경고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파괴시킵니다. 광해는 그 대표적인 예죠. 우리는 광해를 통해 배웁니다.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윤리와 인간성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권력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광해군, 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성군도 폭군도 아닌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 그것이 광해군의 진짜 모습이었죠. 대비마마, 주상께서 뵙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옵니다. 내가 대비인데 주상이 나를 피하다니. 임목대비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해는 임목대비를 피했죠.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임목대비의 비난이 두려웠던 걸까요? 조정에서는 임목대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전하, 대비마마께서 전하를 원망하고 계시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사옵니다. 이이첨의 말에 광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감은 대비마마까지 어쩌자는 것이오? 소신은 다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될 뿐이옵니다. 대비마마는 과인의 계모시오.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오. 광해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북파의 압력은 계속되었죠. 문제는 임목대비가 실제로 광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서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광해에게 부담이 되었죠. 주상은 천륜을 저버렸사옵니다. 임목대비는 궁녀들과 측근들에게 계속해서 광해를 비난했습니다. 이 소문은 궁 밖으로까지 퍼져나갔고요. 광해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임목대비를 직접 만나 해명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과인이 대비마마를 뵙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 어느 날 광해는 간접적으로 임목대비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대비마마 과인도 영창대군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이는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사옵니다. 하지만 임목대비의 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주상, 어찌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시나이까? 주상께서는 아이를 죽이셨나이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이 서신을 받아본 광해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임목대비와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난 거죠. 대북파는 이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전하, 대비마마께서 계속해서 전하를 비난하신다면 조정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대감은 어찌하자는 것이오? 대비마마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광해는 그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비마마를 유폐하라고? 그것은 너무 과한 처사 아니오? 하오나 전하, 대비마마께서 전하의 권위를 계속 훼손하신다면 국정 운영에 큰 장애가 될 것이옵니다. 광해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는 임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치적 압력은 점점 거세졌고 광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서궁 유폐는 너무 과하오. 다만 대비마마의 거처를 제한하도록 하시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거처를 제한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더 가혹해졌죠. 조선왕조실록에는 임목대비의 처우가 점차 악화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이동만 제한했지만 나중에는 사실상 유폐 상태가 되었거든요. 임목대비는 이런 처우에 분노했습니다. 나는 대비요. 주상이 감히 대비를 가두다니. 하지만 광해는 임목대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어느 날 밤 광해의 측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이옵니까? 과인도 모르겠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소. 대비마마께서는 전하의 계모이시옵니다. 이는 후대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오. 하지만 과인에게 선택권이 있었소? 광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결국 광해는 임목대비를 서궁에 정식으로 유폐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서궁에 갇힌 임목대비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임목대비는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유폐된 억울함, 그리고 광해에 대한 원망.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조정에서는 임목대비의 유폐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는 천륜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서인과 남인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대북파는 이를 정당화했죠. 대비마마께서 전하를 모함하셨사옵니다. 이는 영모나 다름없는 일이옵니다. 모함이라니 대비마마께서는 단지 진실을 말씀하신 것뿐이옵니다. 조정은 분열되었고 광해는 점점 더 대북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해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낮이 되면 그는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했습니다. 과인은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뿐이요. 이런 이중적 태도는 광해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지 못했으니까요. 임목대비가 유폐된 후 광해의 정치는 더욱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했고 대북파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죠. 전하, 이제 전하의 왕권은 확고해졌사옵니다. 이이첨의 말에 광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확고해졌다고? 과인은 오히려 더 불안하오. 무슨 말씀이옵니까? 사람들이 과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시오? 폭군이라고 하오.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가둔 폭군이라고. 광해는 백성들과 신하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죠. 과인은 단지 나라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광해의 독백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목대비 유폐는 광해군의 또 다른 큰 오점이 되었습니다. 계모를 가둔 행위는 당시 유교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광해군은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지만 정치적 압력과 두려움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위태로워집니다. 전하, 서인들이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광해는 보고를 받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움직임이요? 은밀하게 모임을 갖고 있다 하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사옵나이다. 광해는 불안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시킨 후 그는 언제나 반란의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대감, 더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시오.
영모의 기미가 보이면 즉시 보고하시오. 광해의 통치는 점점 감시와 의심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서로를 경계했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점점 어려워졌죠. 하지만 광해의 개혁 정책 자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어요. 경들, 북한 산성 축조를 서두르도록 하시오. 또한 각 지방의 성곽도 보수해야 하오. 광해는 국방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임진왜란의 교훈을 잊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조선왕 조실록에는 광해군 시기에 많은 성곽이 축조되거나 보수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포와 화약 제조를 강화하시오. 군사력을 키워야 하오. 광해의 이런 정책은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성곽 공사에 많은 백성이 동원되었고 세금도 늘어났거든요. 전하, 백성들이 과중한 부역에 시달리고 있사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국방이 먼저요. 다시는 임진왜란 같은 일을 겪을 수 없소. 광해는 국방 강화와 백성의 부담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국방을 우선시했습니다. 동시에 광해는 외교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계속했죠. 명나라에서 원군을 요청해 왔사옵니다. 얼마나 보내야 하겠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후금을 자극해서는 안 되옵니다. 광해는 실리 외교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명분을 중시하는 신하들의 반발을 샀어요. 전하, 명나라는 우리의 부모국이옵니다. 어찌 이리 박하게 대하시나이까? 백성을 지키는 것이 먼저요. 명분에 얽매여 백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소. 광해와 신하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이 무렵 광해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았죠. 전하, 옥체를 보살피셔야 하옵니다. 과인은 괜찮소. 국사가 산적해 있는데 어찌 쉴 수 있겠소. 하지만 광해의 심적 부담은 엄청났습니다. 영창대군과 임목대비에 대한 죄책감, 신하들의 불만, 백성들의 원성, 그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죠. 어느 날 밤 광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저는 아직 어린아이옵니다. 영창대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광해는 잠에서 깨어나 땀을 흘렸죠. 그저 꿈일 뿐이요. 꿈일 뿐. 하지만 그 꿈은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광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했어요. 조정에서는 광해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서인과 남인은 광해의 실정을 낱낱이 비판했죠. 전하께서는 천륜을 저버렸사옵니다. 대비마마를 유폐하고 영창대군을 죽이신 것은 후대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옵니다. 중립외교는 명분을 잃은 처사이옵니다. 광해는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정책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죠. 과인이 정말 잘못한 것인가? 광해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서인의 핵심 인물들이 은밀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전하의 실정이 너무 심하오. 하오나 영모는 중대한 일이요. 신중해야 하오. 신중하다가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요? 서인들은 광해를 폐위시킬 계획을 조심스럽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죠. 광해는 이런 움직임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대감 서인들의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시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광해는 감시를 강화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광해는 홀로 경복궁을 거닐었습니다. 과인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광해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임진왜란 때 백성을 위해 뛰던 세자 시절, 즉 이후 추진한 개혁 정책들, 그리고 영창대군과 임목대비에게 저지른 일들. 그의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했죠. 과인은 백성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과인 자신을 위한 것이었나? 광해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조정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대북파와 서인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광해는 그 사이에서 외로워졌어요. 전하, 신하들이 전하를 믿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과인도 알고 있소. 하지만 어찌하겠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는데. 광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느끼고 있었죠. 전하,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사옵니다. 정책을 바꾸시면,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과인이 저질렀던 일들이 지워지겠소? 영창대군은 이미 죽었고 대비마마는 유폐되어 있소. 이 모든 것이 과인의 책임이요. 광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죠. 광해군은 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서인들은 은밀히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광해는 이를 감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죠. 그의 내면은 죄책감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능양군이 움직여 싸웁니다. 급박한 보고에 광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오? 능양군이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으로 향하고 있사옵니다. 광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벌어진 거죠. 능양군, 훗날의 인조는 서인 세력을 규합하여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날의 상황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어요. 전하, 어서 피하셔야 하옵니다. 피한다 한들 어디로 가겠소? 광해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아니, 체념한 것이었죠. 그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덕궁 밖에서는 함성이 들렸습니다. 폭군 광해를 폐위하라. 임목대비를 구출하라. 반정군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광해는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때 이이첨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신이 군사를 모아 맞겠사옵니다. 소용없소? 이미 대세는 기울었소. 전하, 아직 늦지 않았사옵니다. 하지만 광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이미 민심을 잃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반정군은 빠르게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대북파의 저항은 미약했고 많은 신하가 능양군 편에 섰죠. 광해는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하, 더 이상 버틸 수 없사옵니다. 알겠소. 항복하도록 하시오. 광해는 결국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반정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었어요. 능양군이 광해 앞에 섰습니다. 광해군, 그대의 죄를 알겠는가? 광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인의 죄. 과인은 알고 있소.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한 죄. 그것만으로도 10,000번 죽어 마땅하오. 광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죠. 그대는 이제 왕이 아니오. 폐위되었소? 이 순간 광해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슬픔, 후회, 그리고 묘하게도 안도감까지. 과인은, 아니, 나는 알고 있었소.
이날이 올 것을. 광해는 왕에서 폐위된 후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의 유배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강화도로 가는 배 위에서 광해는 한양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왕이었던 시절, 그것은 꿈이었던가. 광해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임진왜란 때 백성을 위해 뛰던 세자, 개혁을 추진하던 초기 광해군, 그리고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시킨 폭군.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었죠. 강화도에 도착한 후 광해는 초라한 집에 갇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광해는 매일 지난 일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영창대군과 임목대비에 대한 후회가 컸죠.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광해는 유배지에서 조용히 세월을 보냈어요. 한편 한양에서는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임목대비는 서궁에서 풀려났고 광해를 지지했던 대북파는 숙청되었죠. 폭군 광해가 마침내 쫓겨났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광해를 나쁘게만 보지는 않았어요. 일부는 그의 개혁 정책을 기억하고 있었죠. 광해군께서 추진하신 정책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하지만 영창대군을 죽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 백성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강화도에서 광해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조께서 명나라를 적극 지원하고 계시다 하옵니다. 광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금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 명나라만 믿으면 위험할 텐데. 실제로 광해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얼마 후 병자호란이 일어나 조선은 큰 수모를 겪었거든요. 내 중립 외교가 틀린 것은 아니었구나. 광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의견은 아무런 힘이 없었죠. 유배 생활은 고독했습니다. 광해는 과거를 회상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광해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현실 속에서 그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나는 태생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광해의 독백은 슬펐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죠. 세월이 흘러 광해는 늙어갔습니다. 그는 강화도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어요. 승하 소식을 듣고도 조정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폐위된 왕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광해군이 죽었다 하오. 그래,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구나.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광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그의 삶은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는 성군이었을까? 폭군이었을까? 그의 개혁은 진짜 백성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위한 것이었을까? 역사는 그에 대해 복잡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폭군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개혁군주였지만 정치적으로 실패한 인물이라 평가했죠. 광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불가피했다고 믿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죠. 역사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광해군,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은 폐위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죠. 광해는 강화도로 유배되어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은 모순으로 가득했고 역사는 그를 복잡하게 평가했습니다. 이제 그가 남긴 유산과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광해군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광해는 대동법 확대를 추진했어요.
대동법은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는 개혁적인 제도였습니다. 기존의 공물제도는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했고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거든요. 쌀로 통일하여 세금을 내게 하면 백성들이 훨씬 편할 것이요. 광해의 이런 정책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대동법이 시행된 지역에서 백성들의 부담이 줄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또한 광해는 국방 강화에 힘썼습니다. 임진왜란의 교훈을 잊지 않았던 거죠. 성곽을 보수하고 화포를 제조하라. 다시는 무방비로 전쟁을 맞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광해군 시기에 많은 성곽이 축조되었습니다. 북한산성, 남한산성 등이 이 시기에 건설되거나 보수되었죠. 이는 훗날 병자호란 때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광해의 중립 외교도 평가할 만합니다. 당시 명나라는 쇠퇴하고 후금이 부상하는 상황이었어요. 광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 했죠. 명나라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후금과도 적당히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실리 외교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을 전쟁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만약 광해가 계속 집권했다면 병자호란 같은 수모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광해의 정책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과중한 부역에 시달리고 있사옵니다. 성곽 공사와 군사력 강화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공사에 동원되었고 세금도 늘어났죠. 국방이 중요하다지만 백성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은 아니오. 신하들의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광해의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옳았을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줬던 거죠. 그렇다면 광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창대군 살해와 임목대비 유폐입니다. 이 두 사건이 없었다면 광해군은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많은 역사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광해의 정책 중 상당수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천륜을 저버린 죄는 어떤 공으로도 덮을 수 없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유교 윤리는 절대적이었어요.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가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광해 자신은 이를 정치적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명분이 윤리적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광해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유능한 정치가였지만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조선 사회는 윤리를 정치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도 덕이 없으면 왕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당시 사회의 생각이었죠. 광해가 폐위된 후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인조의 정책은 어땠을까요?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을 폈습니다. 명나라를 적극 지원하고 후금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죠. 명나라는 우리의 부모국이다.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한다. 이는 명분 있는 정책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조선은 후금에 굴복했거든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더 현명했던 것은 아닐까? 병자호란 이후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의 정책이 재평가받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은 광해를 폭군으로 기억했습니다. 정책이 좋았다 한들 영창대군을 죽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것이 당대의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광해군의 기록을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입니다. 실록은 인조 반정 세력이 주도해서 편찬했기 때문에 광해를 폭군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죠.
광해군은 천륜을 저버리고 신하를 학대하고 백성을 괴롭혔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광해의 개혁 정책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죠. 후대 역사가들은 광해에 대해 더 복합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광해군은 유능한 정치가였지만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의 정책은 시대를 앞서갔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 만약 영창대군 사건이 없었다면 광해는 명군으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광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실리 외교와 개혁 정책이 주목받고 있죠. 광해군은 시대를 앞서간 개혁 군주였다. 중립 외교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런 긍정적 평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창대군 사례와 임목대비 유패는 큰 오점으로 남아 있어요. 아무리 정책이 좋았어도 저지른 잘못은 변명할 수 없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적 평가는 복잡할 수밖에 없죠. 광해군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치적 현실과 윤리적 원칙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능력 있는 지도자가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에도 의미 있는 교훈을 주는 거죠. 광해군은 유능한 정치가였지만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정책은 시대를 앞서갔지만 영창대군 사례와 임목대비 유패라는 오점이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역사는 그를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해군은 성군일까, 폭군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광해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두 얼굴을 가진 왕이었거든요. 한쪽 얼굴은 백성을 위해 뛰던 세자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분조를 이끌며 민심을 수습하던 그 모습, 황폐해진 땅을 발로 뛰며 백성을 위로하던 광해. 그때의 그는 분명 훌륭한 군주감이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전하를 믿고 따르고 있사옵니다. 백성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군주의 도리요. 이때의 광해는 진심으로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죠. 하지만 다른 한쪽 얼굴은 권력을 위해 동생을 죽인 폭군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은 불과 7살이었고 임목대비는 어머니였어요. 그들에게 가한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광해는 스스로를 변명했지만 그 변명은 공허했습니다. 그렇다면 광해는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사실 광해는 처음부터 복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백성을 걱정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지위도 의식하고 있었죠. 세자 시절부터 그랬어요. 나는 서자 출신이다. 언제든 왕세자 지위를 이룰 수 있다. 이 불안감이 광해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비소생인 영창대군이 자라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광해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광해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광해의 선택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은 역사에서 흔한 일이었고 많은 왕이 비슷한 선택을 했거든요. 하지만 윤리적으로 보면 광해는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어머니를 가두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었죠. 정치적 현실이 가혹하다 해도 기본적인 인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조선 사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광해는 폐위되었죠. 광해의 비극은 그가 정치와 윤리 사이에서 정치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나는 왕으로서 국가를 지켜야 한다. 개인적 감정은 뒤로 해야 한다. 광해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조선 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이라 해도 사람이다. 기본적인 도리를 지켜야 한다. 결국 광해는 자신의 선택 때문에 왕자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해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먼저 그의 정책적 성과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동법 확대, 국방 강화, 중립 외교. 이런 정책들은 시대를 앞서갔고 실제로 효과도 있었어요. 광해군의 정책 방향은 옳았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윤리적 잘못도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영창대군 살해와 임목대비 유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잃으면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권력과 인간성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백성을 위해 뛰던 세자가 권력을 잡은 후 폭군이 된 것처럼요. 광해는 권력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광해는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죠. 또한 광해의 이야기는 정통성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광해는 서자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이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죠. 정통성이 약한 지도자는 더 많은 압박을 받는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통찰입니다. 광해군은 또한 시대의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던 그 시대, 임진왜란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해야 했던 그 상황. 광해는 어려운 시대를 만났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광해는 어려운 시대를 핑계로 윤리를 저버렸고 그 대가를 치렀죠. 현대에 와서 광해는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실리 외교가 주목받고 있어요. 광해군은 시대를 앞서간 지도자였다. 많은 역사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중립 외교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윤리적 잘못은 비판받고 있습니다. 능력과 윤리는 별개다. 둘 다 갖춰야 진정한 지도자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능력일까? 윤리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광해는 능력은 있었지만 윤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결국 실패했죠. 진정한 지도자는 능력과 윤리를 모두 갖춰야 한다. 광해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광해군, 그는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성군이나 폭군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인물이죠. 그는 능력 있는 개혁가였지만 동시에 잔인한 폭군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시대를 앞서간 정책을 펼쳤지만 천륜을 저버린 왕. 백성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킨 지도자. 광해군의 삶은 권력의 부패에 대한 경고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파괴시킵니다. 광해는 그 대표적인 예죠. 우리는 광해를 통해 배웁니다.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윤리와 인간성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권력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광해군, 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성군도 폭군도 아닌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 그것이 광해군의 진짜 모습이었죠.